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우선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의 말말말을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사실 그 일주일 사이에 추가돼서는 안 됐는데 예.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된 말말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인내란 메모가 포착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급히 지우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당사자들은 국감과 상관없는 대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연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역에 하루에 거기 통행하는 강남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13만이 넘습니다. 매일입니다. 그거는 이태원 아니고 강남역 매일의 우리 일상이 강남역에 하루 그 다니는 인파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8천 명입니다. 근데 그건 평일에도 그렇고 매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동안에 뭐 네.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기자에게 네. 포착되고 쪽지가 발견이 되고 메신저도 이렇게 포착이 그렇습니다. 되고 이래서 네. 여러 차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그래서 중립성이 흔들거렸고요. 네.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엔 웃기고 있네라는 손으로 쓴 필담. 메모? 네. 이 필담 때문에 국정감사 자체가 중단된 거죠? 그 노트 귀퉁이에다 이게 적은 부분이 발견이 됐고 그것도 네. 지우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던 겁니다. 예.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 네. 당초 관심사는 원래 그래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이걸 물어보는 자리였어요. 네. 보통 총리냐 장관이냐 경찰청장이냐 이런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예. 이상하게 어떤 한 쪽지 하나 때문에 아하. 이 모두 갑작스럽게 국정감사 중단이 된 겁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사이에 필담이 문제가 된 건데요. 네. 강 수석 무릎에 있던 메모지에 이 웃기고 있네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게 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해명을 요구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강승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관련해서 일단 사과드린다라고는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담인지는 네.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일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결국엔 그 두 수석이 강제 퇴장을 당하고 나서야 국정감사가 좀 재개가 되었습니다. 네. 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157명이라는 꽃다운 생명을 정부의 과오로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국정감사장이 웃겨버리나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네. 오늘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본인의 어떤 브리핑 자리에서도 재차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어제 운영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집중을 못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네. 이 부분은 오늘도 대통령실의 그 입장이 예. 태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 차원의 인사 조치까지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대통령실이 말로라도 이거는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로라도 그냥 조금 이렇게 수긍하는 듯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도 사과했고 두 사람도 사과했는데 뭘 더 어쩌라는 거냐. 아, 그러니까요. 뭐 두 분 다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국회가 좀 편했다. 이게 좀 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해버렸어요. 네. 오늘. 네.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네. 라는 네. 말을 그리고 그 남기긴 목소리엔 짜증이 상당히 묻어 있더라고요. 과연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그래도 여전히 뭐 지지세에 따라서 달리 보실까요? 그게 전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예. 어떤 사퇴 그리고 혹은 어떤 책임 이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모습들이 좀 계속 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들었던 내용도요. 네. 이게 뭐 강남역 13만 명 이야기.
아니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 네. 인원 숫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적절한지 상당히 강한 의문이 듭니다. 네, 조금 전 들으셨던 두 번째 발언입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인데요.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질의를 받던 도중에 불거진 말이었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네. 집회 시위 현장에는 경찰력이 과잉 배치되어 있었고 정작 혼잡 경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경찰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일상 속에서 강남역에 하루 통행하는 인원도 13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빗댔는데 네. 마침 이 국회에서 자료가 나온 찰나였어요. 정청래 의원이 그 통신 3사 제출 자료를 이제 달라고 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네. 12만 4,300명 정도가 이 이태원 1동과 2동에 접속했다라는 예. 얘기예요. 예. 이거를 지금 강남역이 빗대는 여기서 저는 문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네. 그 이태원 참사가 난 현장과 강남역 그 넓은 곳을 지금 비유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출퇴근 인파가 가장 많은 곳인데 그렇죠. 게다가 거기는 통행도 이제 제한을 해줘요. 네. 그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예. 문제는 사실 그 이태원 1동, 2동 이 데이터 조금만 더 확실하게 쳐다보자면 네. 그 행정동 전체의 인구 수예요. 거기서의 그 통신 숫자란 말입니다. 네. 사실 이것과 강남역을 비교하는 것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3만이라는 어떤 숫자에 지금 꽂혀서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밀집도 높은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항변은 하지만 예. 절대 비유가 적절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강남역 예로 든 건 하루 통행 인원 아닙니까? 네. 하루 통행 인원하고 그 행사 때 집중된 인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공간도 사실 차이가 공간도 다르고요. 엄청나죠. 완전히 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자칫하면은 그 이태원에 갔던 시민들이 뭐 운이 없어서 좀 참사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책임 회피가 될 수도 있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발언입니다. 아쉽네요. 아쉬움을 넘어서 좀 화가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이죠. 그 이렇게 보자면 공식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부터 네. 국가 책임이다. 모든 것이 국가의 잘못이고 그 순간 국가는 없었다. 이런 뭐 표현까지도 네.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네. 전부 방어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느냐?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대화에서는 항상 그런 뉘앙스들이 풍겨 나온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막상 대통령은 지금 아랫사람들을 질타하는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라고 질타하는 거는 아닙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민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입니까? 이태원 참사입니까? 네,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네. 나온 순간 제가 깜짝 놀랐고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저도 막 위축되던데요. 네. 너무 격앙된 목소리.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 영상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장면인데요. 예. 회의에서의 그 발언이 상당히 길어요. 네. 심지어 그 영상으로 보시면 컷 편집이 되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찍기도 했습니다. 1만 자라면서요? 네. 예. 그리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떤 경찰, 특히나 경찰 실무 시스템을 굉장히 질타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고, 네. 다 듣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은, 핵심은 사실 되게 간명한 건데, 네. 어째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못했느냐, 그 순간, 음흠. 이런 건데, 조금 더 이 아랫사람을 좀 질타하는 듯한 뉘앙스가 상당히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강도 높은 질타가요,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타의 어떤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참사가 일어난 게 10월 29일 밤 그리고 10월 30일 사이였는데 네. 이게 11월 7일에 이렇게 질타할 일인가? 일주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질타가 이어졌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 타이밍 너무 늦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특히나 그 실무진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한 모습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비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지속적으로 그 경찰청장, 뭐 행안부 장관, 총리 이런 고위직들이 책임지는 모습 언제 보일 거냐 이러고 있지만 일선 경찰에 대해서만 지금 너무 뭐라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묘한 말도 남깁니다. 뭐 경찰 전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네.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다. 막연하게 책임지는 건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말도 남기는데 네. 이게 지금 경찰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번 참사를 두고 이 정부 전체 당국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뉘앙스가 조금 묘하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동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계속 딱딱 책임 소재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 온 거 아닙니까? 총리부터 장관, 특히 높은 지휘관들의 책임이다라고 딱딱 물어왔는데 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전체를 뭐라 그러냐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뭔가 좀 보고나 정보 전달이 잘못된 건가요? 대통령께? 일단 그 딱딱 지정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지금 이 발언 자체는 물론 경찰 전체에게 한 말은 아니야라고 좀 본인을 좀 변호하는 발언이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는지 지난 네. 일주일 동안 상당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발언도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인데요. 네. 뭐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참사 수준의 사고입니다. 네.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 뭐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고 사망자라고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장관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일까? 이 발언도 이제 같은 날 그 국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인데요. 예. 이 발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됐어요. 음흠. 참사 수준의 사고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참사입니다라고까지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고 혹은 이 참사라는 어떤 지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본인 책임에 대한 어떤 비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29분 돌아가신 제천 화재도 참사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거기다 이 달지 않았어요. 네. 이 156분 돌아가셨는데 참. 네. 이봉우 연구원. 네. 또 어떤 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저도 이태원 참사 관련 말인데요. 네. 지금 여야는 그저께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두고도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오늘자 YTN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죽음과 국민적 슬픔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치적 이용을 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개인 의견일 뿐이며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희 전 의원이 희생자의 이름과 나이를 알고 추모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진성준 의원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희생자들의 신원을 직접 밝히며 역공을 폈습니다. 왜 영정도 없는 국화꽃다발이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네, 여전히 여야는 평행선이고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앞서 제가 이제 156분이라고 했는데 한 분 더 사망자 늘었죠. 157분이죠. 네. 네. 이건 정정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발언 수위도 높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들으신 음성은 첫 번째 음성은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의 발언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국감에서 한 말입니다. 네.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저께 국회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랬죠. 이제 그 내용이 정부가 좀 이 사태를 축소하기 위해서 희생자 명단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나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유가족과 접촉을 해서 빨리 추모 공간을 만들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아까 들으셨지만 참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정쟁 공세로 이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네. 사실 문진석 의원은 나는 곧바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유족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또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고 했어요. 어제만 네. 해도. 근데 이제 방금 들으셨지만 진성준 의원이나 일부 의원들은 역시나 현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사태를 축소하고 좀 추모 분위기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명단 공개에도 좀 소극적인 것 아니냐. 또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조금 언급을 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더 발언 수위가 높아집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은 이태원 8.1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죽음마저 희생시키는 비열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한 행태다. 이렇게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희생자 명단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유족의 고유한 그렇습니다. 공개 여부는 결정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8년 전에 네.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희생자들 이름 다 공개가 되고 영정 사진도 공개됐잖아요. 네. 그 지금과 어떻게 다른 거죠? 왜 다른 그렇습니다. 거죠? 이 세월호 참사 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인 차이도 있고 예. 상황이 많이 달랐던 특별한 기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까지는 네. 곧바로 언론 보도와 정부 당국을 통해서 희생자 이름과 신상 정보 일부가 바로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이 나름 필요성이 있었던 게 그 전까지는 빨리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 또 유족들의 경우에도 생사를 빨리 확인해야 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에도 시신 인계도 받고 해야 되니까 네.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공개를 했었는데 예. 이게 세월호 참사에서 약간 명단이 꼬여가지고 신원이 뒤바뀌는 일도 있었고 그랬었죠. 또 세월호 참사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인데 희생자들을 향한 2차 가해나 모욕성 발언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적 기술도 발달해서 이번에 신원 확인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참사에서 희생자 이름 신상 공개하는 거 굉장히 언론에서도 최대한 절제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언론 관련 재난보도준칙과 같은 가이드라인에서도 최대한 안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예.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참사가 공적 사안이더라도 기본적 출발은 사생활이다. 네. 유가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김동희 기자는 네. 뭐 언론 입장에서 이 고민 많으셨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끼리도 상당히 그 내부적인 토론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유가족을 대해야 되고 또 접근해야 되고 네. 사실 또 취재도 어느 정도 시도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로 언론 내부에서도 우리가 보도를 할 때 특히나 그 참사 보도를 대형 재난에 대한 보도를 할 때 네. 이러이런 인권적인 혹은 이제 윤리적인 선을 지키자라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이번 이 참사를 좀 취재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그런데 이제 언론에 동의해서 공개된 분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또 우리가 이것을 무작정 다 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만약에 유족의 동의가 있다면은 우리가 좀 장기적인 추모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차원의 어떤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네. 희생자의 이름, 희생자의 생애, 또 유족들이 기억하는 희생자의 모습, 또 유족들의 목소리, 당국을 네. 향한 이런 것들이 또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참사에서는 그런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유독 안 보입니다. 또 정부도 지금 참사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그런 노력을 과연 했느냐. 아하. 이제는 차차 유족과 대화를 해서 어떤 추모제라든가 네.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외신에서 참사 직후에 10월 29일부터 곧바로 이 몇몇 유족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하. 희생자들의 그 생애를 구체적으로 네. 묘사한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네. 것들 우리가 좀 참조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그리고 민주당 당사 그리고 국회 본청의 민주당 대표 비서실 네. 일제 압수수색을 했죠. 예. 이것 때문에 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일단 어떤 혐의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는지 오늘자 SBS 보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천만 원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2020년에도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전해 이들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남 변호사 등에게 금품을 받은 걸로 보고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미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사하게 정진상 실장도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았다. 특혜를 대가로 줬다. 이런 혐의네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기소인 김용 부원장하고 워낙 내용이 비슷해서 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시기 2014년 지선 그리고 2020년 그리고 돈의 액수 정진상 실장은 1억 4천만 원, 김용 부원장은 8억 정도. 네. 이런 정도만 제외하면 혐의 맥락이 같아가지고 이게 네. 언뜻 기사를 보거나 들으면 누군지 헷갈립니다. 그 정도로 보도 네. 내용이 비슷하죠. 예. 다만 이제 김용 부원장은 대가성 입증이 아직 안 되어서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을 한 것이고 네. 정진상 실장 지금 뇌물 혐의인데 이 언론 보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냐면요. 네. 방금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의 대부분의 문장이 주어가 검찰로 시작해서 뭐뭐라고 전해졌습니다라고 끝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은 어떠어떠한 진술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확보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검찰은 어떠어떠한 혐의라고 보고 있다. 네. 검찰은 뭐뭐라고 의심한다. 이런 문장들로 이루어진 보도지 지금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이 부분 짚어봤잖아요. 너무 검찰발 보도가 많다. 사건 네.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검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만 보도가 된다. 네. 그것도 출처가 불분명하게 검찰 관계자, 익명이 많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다른 점이 조금 더 있다면은 네. 사실 검찰에게 어느 정도 정보 독점권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보도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데 네. 이번에 김용 부원장 체포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다 진술 전원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예.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진다예요. 이번에도 정진상 실장 강제 수사 때도 보면 네. 검찰은 명절 선물도 대장동 팀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거든요. 네. 이제는 진술,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을 전원으로 전한 것뿐만 아니고 그 전원을 토대로 검찰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것까지 이제 받아쓰기 보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하. 또 하나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네. 검찰이 공소장에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이 이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것이다라고 인정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이제는 그 공소장에 쓰여 있는 내용까지 그걸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아하. 검찰 전원 방식으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상 언론이 검찰의 보도자료 역할만 하는 것이 맞느냐. 너무 그런 보도만 나온다. 이런 지적이 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어떤 정치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예. 이 공소장이 이제 작성되기도 전에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공소장 이런 내용이 적힐 것이다. 아하. 그 다음 이제 공소장은 이렇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예, 사실 어느 정도 그 보도 공식처럼 나오는데 이게 워낙에 그 좁은 이 기자들 사이에서 이 또 굉장히 치열한 취재 경쟁이 네. 사실상 이런 어떤 규칙과 룰이 좀 통용된다는 게 가끔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뭐가 나오면 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네. 알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제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